자, 이 어려운 경기 침체 시기에 여기 사전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좀 하나. 박사님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개인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싱싱한 인터뷰 찾아가는 인터뷰 한국경제신문 기자 고윤상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김효신 박사님과 함께 우리 최근에 경제 이슈들 좀 전반적으로 다뤄보는 그런 인터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투자업계 그리고 요즘 금융업계 우리 또 전문가들 집단 사이에서 굉장히 좀 덕망도 높으시고 또 실력으로 또 요즘에 아주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책을 이렇게 2권이나 올해 내셨는데 이 책 이야기도 좀 같이 하면서 오늘 경제 이야기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말씀드렸습니다. 기자님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는 금융위원회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한국은행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국에 파견 나와 있고,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민간에 있었습니다. 민간에 제가 SK라는 데도 있었고, 쌍용에 민간에 한 15년 정도 있었고요. 네. 2004년도에 민간 경력 채용 1기로 제가 기획재정부의 사무관으로 네. 시작을 해서 현재 한 사무관 5급으로 시작해서 19년째 근무하고 네.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예. 그래서 우리가 현직에 계신 사실 공무원이시잖아요. 예. 공무원분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자, 최근에 보니까 이 책 얘기를 먼저 좀 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책을 이제 봤어요. 책을 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무조건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 막 이거저거 어렵잖아요. 뭐 여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하실 필요 없이 요거 백문백답이니까 요것만 가지고 공부해도 금리, 환율, 뭐 최근에 어려운 이슈들, 뭐 채권,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온갖 것들을 다 정리를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금리 환율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경제 이슈와 또 이렇게 연관지어서 공부까지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공부를 준비하든 간에 이거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책 내용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하고요.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금리와 환율이라는 게 경제에 있어서 어떤 조타수나 운전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리와 환율의 방향을 어떻게 아느냐 모르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책을 썼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금리를 올라가는데 이제 금리의 고점만 올라가면 바로 그냥 꺾이는 줄 알고 완화되는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부분의 이제 뭐 포캐스팅을 하거나 내년도 시장을 예측하는 경제 서적들 보면 내년에 경기 침체의 고점이고 네. 곧 완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사실 지금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번의 금리 인상을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주기가 일어나고 고점에 얼마만큼 머물고 있다가 얼마만큼 떨어지고 실제 환율은 어떨 때 가장 피크가 되는지를 그걸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네. 그거 외에 또 환율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금리랑 또 틀려가지고 중앙은행의 정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환율은 또 여러 가지 거시경제 상황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또 일본이라던가 중국에 대한 상황들 또 뭐 유럽이라던가 터키 상황까지도 봐서 사실 환율이 미치는 거시경제 상황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썼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맥락에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딱 하면 우리가 14번 인상을 했거든요.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면 그중에 11번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착륙은 21%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는 거의 80% 가까이인 건 침체에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 동안 올라갔냐? 보통 평균 17개월에서 3년 동안 쫙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고점에 얼마 머물렀냐? 그럼 고점 머무는 기간이 평균 9.5개월입니다. 네. 거의 1년 가까이 고점에. 그러면 떨어지는 기간은 얼마냐? 떨어지는 것도 평균 9개월 동안 있다가 경기가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하면 우리가 금년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사실 경기가 풀려서 완화 기조로 간다면 통계만 의하면
25년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히 오랜 싸움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동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인이나 뭐 기업을 포함해서 어떤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시고 또 자산이나 부채나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도 하셔야 되고 사실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경기 순환은 항상 올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순환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확장기가 올 때는 부의 효과나 자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준비하고 도약하고 우리가 우울해할 필요도 없이 이런 기간으로 활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증권사의 투자 전략 보고서를 보면 사실은 그동안의 금리 인상기가 얼마가 있었고 얼마가 떨어지고 이런 분석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증권업계의 시각이 반영된 분석 결과고요.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보셨던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뭐 참고하시고 좋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공지에 계시고 또 이제 경제 전문가이신 분께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은 제가 이게 22,000원이에요. 근데 아마 뭐 인터넷에서 하면은 뭐 2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9,800원이겠지요. 네, 요거 제가 사비로 해가지고 여러분 댓글 다시는 분 중에 한 분 선정해서 두 분 할까요? 한 분 할까요? 두 분? 또 PD가 두 분 하라고 합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그렇죠? 네, 두 분 제가 선정해서요. 제 개인 사비로 제가 이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댓글에 좀 오늘 보시고 어떠셨는지 감상평 남겨주시는 분께 두 분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지원해주지 마세요. 제가 사비로 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약속?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책 얘기 그리고 이제 아래 공포가 온다 이 책은 제가 보니까요 그 동안에 이제 경제 위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책도 이제 인터넷에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책 얘기는 그렇고, 자, 책에 보면 이제 금리 예측 시나리오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페드가 만드는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최종 금리가 도대체 몇 %까지 올라갈 것인가. 얼마 전에 어디죠? 모건 스탠딩이 아니라 IB 중에 하나가 뭐 최악의 경우 7% 뭐 이런 아주 뭐 거의 반협박적인 내용을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나리오상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이해를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실질 금리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 금리라는 건 현재 기준금리 빼기 소비자 물가 지수를 뺀 건데 현재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4.5%니까 지난달 CPI가 7.1%였잖아요. 빼면 마이너스 2.6%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중에 연준이 금리를 쫙 올리다가 미세 조정을 하면서 금리를 터미널 레이트 최고점의 금리를 유지할 때 고려할 게 실질 금리거든요. 그렇죠. 실질 금리가 플러스 될 때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마이너스 2.6%만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고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바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보통 1.5에서 2년 정도 파급이 있다가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한 결과들이 시장에 녹아 들어와서 스스로 반영된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인상이 이렇게 둔화되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다음 달도 마찬가지고 12월 달도 1월 달도 마찬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정말 큰 폭으로 현재처럼 지난 10월, 11월처럼 큰 폭으로 하락하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실질 금리가 그러더라도 이제 골든 크로스에서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도록 하는 시점에 멈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이런 걸로 만약에 생각보다 에너지 문제들이 지금 겨울에 소비가 더 강해지고 이러면서 금리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뭐 IB처럼 저는 관전 포인트를 딱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고점을 6%를 넘을 거냐. 또 하나는 5.25%를 넘길 거냐.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내년도 점도표 요번에 발표한 점도표를 내년 연말을 지난 9월 달에 4.6%에서 5.1%로 올렸잖아요. 내년도 가장 상단의 고점을.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안 잡힌다 그러면 그게 이제 3-4달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고 내년 3월 기준에 또 고점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크게 5.25랑 6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연준이 지금의 인플레이션 사항을 볼 때 참조하는 게 최근의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사항을 참조를 할 겁니다. 네. 최근 사항. 그게 뭐냐면 최근에 가장 근자의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사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고 그 전이 97년도 IMF처럼 그 외환 위기, 네. 글로벌 외환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많이 볼 건데 그때 금리의 상단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5.25%였습니다. 그리고 IMF 당시에 90년도 말 금리 인상 고점은 6%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시면 연준도 5.25%는 안 올리려고 계속 뭐 5%까지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볼 게 뭐냐 하면 5.25나 6을 넘기느냐가 되게 관전 포인트고요. 네. 만약에 6을 넘겼을 때는 충격이 정말 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충격이. 왜냐하면 그거는 당시에 90년대 말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사실은 시작점이 3%에서 6%까지 올린 건데 지금은 0.25에서 6%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때 충격보다 4배, 5배, 지금 16배인데 레버리지도 더 많이 받았어요. 예, 30배가 넘는 사실은 배수로 올라가는 거고 5.25 같은 경우도 사실 그때 2008년도에 심각하게 시스템 붕괴까지 금융 시스템 붕괴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6%까지 넘었을 때는 사실 자산의 하락이라던가 붕괴가 심각하게 올 수도 있고요. 지금 그거는 뭐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쪽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예를 들면 40% 이상까지도 가능하고 만약에 5.25다 그러면 당시에 2008년에 준하게 그러니까 6%는 90년대 글로벌 외환위기에 준하게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5.25나 6을 볼 거고 만약에 현재처럼 공급망이 중국이 큰 문제 없이 공급망 시진핑이 잘 요게 완화가 되면서 공급망이 잡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내년 초에 한 2월 달에 더 이상 뭐 쏠 미사일도 없어져서 종료가 된다면 쉽게 경기가 꺾인다면 최소한 내년 말 내후년에는 경기가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완화된 신호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경기 침체의 흐름에서 경기가 반등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은 약간은 완화가 될지 모르지만 그 흐름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 흐름이 굉장히 단축이 돼서 쉽게 경기가 반등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흐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 예측가는 게 데이터상에 25년 7월 전에 뭐 24년에 반등하거나 뭐 23년도에 반등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아 그래 경기 침체가 오래가고 어렵고 이런 거 다 알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올라갔다가 또 다시 이제 떨어지고 예. 이제 우리가 근데 언제 얼마큼 오를지 이걸 맞출 수 없으므로 사실상 그래서 다시 그래도 금리가 저금리 시대가 올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한마디로 존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아니 이러다가 이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지금 그동안 4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 세계 경제 흐름이 끊기고 이 금리가 이제 계속 뉴노멀로 고금리가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일시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게 켄트 이후에 뭐 이렇게 미국의 그 인문학의 흐름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미국 그 서방의 서유럽의 그 계몽주의부터 아담 스미스 이후에 이렇게 쭉 나온 현대 자본주의 발달, 뭐 케인즈서부터 하이에크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최신 버냉키를 포함한 이론의 기반들이 사실은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그 시발점이 16세기 볼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켄트를 이은 그 사상적 조류가 사실은 제자백가 사상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선교회들이 중국으로 보냈다가 그분들이 철학자면서 인문학자고 과학자였는데
상당히 그 유교의 제자백가 사상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게 사실 서양의 계몽주의의 뭐 지금 얘기한 구조주의라던가 구성주의, 칸트나 뭐 이런 니체를 포함한 사상을 보시면 니체의 그 원형회귀 사상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그게 다 유교 사상이거든요.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보면 경기도 순환 사이클 상에 이렇게 똑같이 반복하는 거를 따르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통화주의, 그러니까 통화 정책 자체도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과거에 있던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케인즈식으로 과거에 70년대까지는 수요단의 문제가 생기니까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뭐 공급을 계속 늘려서 인프라 건설도 많이 하게끔 해가지고 사실 많이 사게 만들었던 거고 그 이후에 프리드만이나 이런 쪽에 하이에크로 와서는 그것보다는 그냥 공급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흰자유주의 해가지고 규제 개혁하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고 통화량은 적정하게 M1M2를 적정하게 유지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되는 거예요. 90년대 들어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경기가 쉽게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버냉키식으로 양적 완화로 무제한 돈을 이렇게 뿌리는 형태로 해서 사실 경기가 쉽게 살리는 게 이제 상시화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미 연준도 마찬가지고 각국 중앙은행이 침체가 와도 사실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왜냐? 경기가 침체가 오더라도 부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경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제한의 양적 완화.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 받은 버냉키가 사실은 지금의 위기를 만든 거죠. 인플레이션을 만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 오면 사실 각국 중앙은행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서로 공제해서 저번에 우리가 2008년도 경험처럼 양적 완화하고 무제한 회사채나 채권 매입하고 또 돈 풀고 이런 유동성 확대 정책은 인플레이션 목표 2%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항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경기 확장 시기에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부의 효과나 자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물가가 문제다. 그러니까 물가를 어떻게 잡을 거냐가 관건인데 물가는 통상 물가가 올라가는 데는 불과 4개월, 5개월, 6개월 만에 7%, 5%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가는 데는 3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문제. 그래서 사실 연준이 이번에 파월이 잘못한 게 이미 물가가 상당 부분 오른 신호가 많았는데 그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5월 달이나 7월 달에 근원 물가가 3%, 7%였으니까 3%, 5%였으니까 CPI가 이미 5%, 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작년. 그때 안 한 거예요. 작년에 5월 달, 7월 달에. 손 놓고 있다가 거의 7.9%였으니까 8% 다 돼 가서 3월 달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늦다 보니까 그 조급함 때문에 이렇게 불과 7, 8개월 만에 4.25%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사이클은 반드시 오고 경기 확장기에 침체기가 온다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 확대하는 무한대 양적 완화 정책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 이런 긴축의 시기에는 금리나 인상 시기에는 준비를 하고 도약을 준비를 하고 공부하고 거시경제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조정하시고 부채는 좀 줄이시고 그리고 성장주에 관심 많다고 성장주에 몰빵하시는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뭐 가치주나 배당주 위주로의 어떤 안전한 우리도 뭐 한국도 이제 배당 관련된 제도도 바꿔서 사전에 배당을 선고시하는 걸로 이제 검토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위주로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리스크 관리를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는 이 책으로 하면 되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풀어서 우리가 계속 경제를 살려오던 것들이 멈추고 다시 옛날에 우리 하이에크 시대처럼 돈을 좀 M2라고 불리는 이제 시중의 돈의 합이죠. 이제 하이에크처럼 이제
시중의 돈을 이제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그런 유동성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영국이 하이에크 시대를 한번 했었다가 네네. 아니 얼마 이제 전에도? 긴축 정책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내리기 위한 정책은 정부 정책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뭐 영국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미 연준도 똑같은 게 무슨 정책이냐면 공공요금을 억제한다. 그리고 유동성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줄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하고요. 요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정책이에요. 이거는 모든 중앙은행의 공통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통화량 M1M2도 줄일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고, 뭐 정부 지출 최소화하고 공공요금 줄이고 이런 정책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뭐 안 좋은 시기가 있으면 또 좋은 시기도 옵니다. 지금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좀 너무 어려운 얘기만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워낙 전문가들 모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쉬운 질문,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좀 이해하시기 쉬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시장 이야기인데요. 경기 침체가 우려가 있어요. 있는데 주시장은 뭐 보면은 여전히 2,300선, 2,400선 뭐 나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방어를 하는 듯해 보입니다. 자, 주시장과 경기 침체는 왜 따로 움직이는 건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차피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변동성이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랑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주식시장이랑 환율입니다. 환율은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 그러니까 고점을 포함해서요, 고점 유지 기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환율과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큰 대세는 하락이죠. 물론 대세는 하락입니다. 금리 긴축 시기에는. 그렇지만 변동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주식시장이 가장 고점일 때가 경기 침체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고점을 찍을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도 계속 뭐 환율이 올라만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 환율은 또 되게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특징이. 환율은 킹달러의 고점이 언제냐. 여러 가지 미국의 패권의 문제도 걸려 있다고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킹달러의 고점은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완화하고 수개월, 5, 6개월 지냈을 때가 보통 킹달러의 고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글로벌 산업 생산이 저점이 되거든요.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산업 생산이 저점이 될 때가 신용 경색이 극도로 왔기 때문에 환율의 킹달러의 고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인이 2004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년간 1%에서 5.25%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게 2008년도고요. 킹달러의 고점은 2009년 3월 6일 날 우리나라가 1597원을 찍었습니다. 그게 글로벌 산업의 가장 저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70%가 하이테크 중간재입니다. 배터리나 뭐 반도체나 이런 뭐 유가도 굉장히 나프타나 이런 고품질 제품이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이 가장 떨어질 때가 사실은 글로벌 산업 생산의 저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가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킹달러의 고점이 됐었습니다. 자, 달러 얘기 나왔으니까 자, 우리 달러 전망에 대해서도 뭐 책에서도 적으셨지만 예상보다 좀 달러가 빨리 잡혔다. 뭐 원달러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뭐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금융시장국에서 보는 시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금융시장국이 보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일단 말씀드렸지만 환율의 변동성, 불확실성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 어려운 게 이런 변동성이 증가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변동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라던가 또 기업들이 생산이나 투자가 대부분 다 적어집니다. 줄어들. 왜냐하면 예상되는
이익이나 비용이나 투자를 예측이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조금 1,300원 초반대로 안정적으로 갈지 모르지만 이게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거시경제적인 시그널이나 신호만 가지고도 쉽게 환율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기준금리랑 틀려가지고 단기 외환시장에 영향을 받지만 중장기적인 건 경제 펀더멘탈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애로가 뭐냐면 과거에 비해 가지고 지금 국제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요. 과거에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국 경제가 좀 있었다던가 유럽이 어느 정도 경제가 뒷받침이 돼서 킹달러를 이제 견제 장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일본 안전자산이 일본, 중국, 유럽 뭐 어디가 되든 경제가 자유스럽지 않고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킹달러의 변동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나 이런 점들을 예.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어려운 경기 침체 시기에 여기 사전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좀 하나. 박사님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개인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뭐 책에서 대학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리스크 관리. 다 뭐 자기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거죠. 예, 리스크 관리 하다 보면 리스크 관리 뭐냐 그러면 뭐 리스크를 식별하고 뭐를 리스크를 찾아라 뭐 이렇게만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리스크 관리의 본질은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 기업이 되든 개인이 되든 끊임없이 하는 거다. 끊임없이. 일회성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보통 저는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내 의식 구조나 나의 경제 생활에서 리스크를 항상 식별하고 분석하고 완화하고 개선하는 거를 생활화해야 된다.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는 항상 변화하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까지만 해도 성장주가 이렇게 좀 빠질지는 몰랐잖아요. 주식으로 예를 들면 테크주라던가 엄청난 테슬라가 이렇게 빠질지는 몰랐잖아요. 뭐 종목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은 어떤 기술주나 테크주도 일정 부분 정말 가치주 외에는 조금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경기 방어주 위주로 주식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더 이상 수입이랑 지출이랑 비교해서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향후에 얼마까지 금리 했어도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줄여야 되는 거고요. 부채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나 자산이나 부채까지도 리스크 관리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하나 뭐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현금 위주로 많이 좀 관리를 하고 계셨다가 결국 경기는 다시 성장기는 또 오니까 그때는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을 하고 지금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대세장이 하락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시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안전한 뭐 경기 방어주 위주로 하셨다가 경기 확장기 때는 아무거나 다 사도 다 이익이시잖아요. 적자가를 볼 수 없을. 예를 들면 뭐 코스닥이나 뭐 나스닥이나 뭐 S&P 500 아무거나 사도 다 확장기에는 100개 중에 70개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채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 속에서 절약도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나요? 외식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한 게 다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나 이렇게 요즘에 방송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을 이제 크게 두 분류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요. 근데 한 분은 이제 시대에 맞서라고 조언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렵고 경기 침체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때 좀 버텨라, 좀 떨어지더라 버텨라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시대에 맞서지 말아라. 시대에 맞서기보다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움츠리고 좀 더 이렇게 준비하고 좀 더 소극적이면 좀 신중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하시는 분도 있는데 후자식은요? 이제 약간 저는 절충형이라고 절충형,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십니다. 리스크 관리는 하지만 전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도 필요하시면 과감하게 해야 기업 되고, 입장, 이제 개인 투자 입장.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거나 비생산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구조조정도 하셔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긴축의 시대는 도약을 준비하는 시대지 우울해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긴축 이렇게 어려운 경기 침체 시기에 혁신 기업이 나오는 토대가 됐다. 뭐 이런 분석도 맞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성장한 거는 IMF의 그 혹독한 구조조정 경험과 그때 IMF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익을 낸다던가 생산성을 혁신을 한다던가 또 수익을 낸다던가 보다는 차입만 해가지고 그냥 기업만 경영하면 되는 줄 알았지 효율적인 제품을 생산한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자동화. 그러니까 IMF가 우리한테 그 엄청난 고통을 줬지만 IMF의 구조조정 경험과 또 자본시장의 상호 견제와 감시 메커니즘이 정착이 되고 또 이익을 내야 되겠다는 경영층의 마인드 또 혁신 마인드가 생긴 아주 기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도 좀 본인을 실력을 쌓고 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이거 경기 확장기는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아시겠지만 좋을 때만 있지 않잖아요. 항상 우울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우울하기보단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뭐 삼성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비상 경영 체제로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위기에서 잘 살아왔던, 잘 살아남고 또 도약했던 역사적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기대가 됩니다. 자, 중국 얘기로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중국은 이제 제로 코로나 뭐 왔다 갔다 해요. 뭐 푼다, 안 푼다, 뭐 경기를 부양한다, 부양해도 정책상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옵니다. 내년 중국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보단 좋아지겠죠. 올해는 일부러 눌러놓은 거 아닙니까? 네, 눌렀는데 왜냐하면 이제 너무 코로나 봉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일반 국민들도 폭발을 했고 더 이상 뭐 시진핑 반대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봉쇄를 풀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지금 뭐 봉쇄를 풀다 보니까 뭐 일일 뭐 코로나 확진자가 막 수십만 수백만이 늘었고 최대한 200만까지 올라간다는 사망자가 이런 통계가 있는데 결국은 중국의 공급망 부분은 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충격은 오겠죠. 사람들 많이. 그래서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도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출 시장의 제일 큰 수출 시장이 30% 넘는 데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아세안이고 미국은 세 번째잖아요. 20% 정도. 아세안이 한 25%. 그러다 보니까 중국 때문에 우리가 2분기 연속해서 수출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특히 반도체 수출은 40%가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데 반도체도 중국 때문에 한 20%가 줄은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이 봉쇄가 풀리면 긍정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마 내년도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서면서 실제 이제 미국 시장은 워낙 이제 견제를 하다 보니까 줄지만 중국이 그 외에 뭐 남아메리카라던가 아니면 아프리카라던가 유럽 쪽에 수출입 규모가 미국을 지금 초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은 어차피 봉쇄를 풀면 수출입이라던가 무역 규모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상당 부분 중국이 갖고 있는 장점인 아직도 그 저가의 생산 능력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지만 결국은 각 나라들이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중국은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데 지금 다 이번에 개방하면서 임금들을 그렇게 올렸는데 중국은 임금을 잘 못 올려놔가지고 그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인도 이야기도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많고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 인도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인도 쪽에 막대한 투자금이 지금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것이다. 인도가 뜨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물론 이제 크게 보면 나라의 운으로 또 따진다면 결국은 서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중국에 있던 경제 운들이 인도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인도가 본질적으로 보면 각 그 인도 현지 전문가들이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각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하나가
중국이 그러니까 인도가 너무 그 인프라 부분들이 열악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걷지를 못하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가 안 돼서 쉽게 말하면 아직도 하루에 뭐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고 해서 일반적인 아파트에 그 발전기를 구비한 가정이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반도체라던가 이런 핵심 산업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을 대체해서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해서 생산 기지로 가기엔 아직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직도 정부가 상당히 부패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인도를 간 지가 한 5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느꼈던 거는 노동력은 진짜 너무나 좋은데 사회 인프라가 너무나 안 돼 있어가지고 일반 분배이나 뭐 이런 일반 대도시마저도 도로 시설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산업화가 돼서 세계 공장으로 자리 잡는 기간이 뭐 2, 30년 만에 했다 그러면 인도는 40년, 50년, 60년 느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보셨군요. 예. 자, 그 아까 MSCI,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지수 내에 우리가 신흥국 지수가 있습니다. 그 신흥국 지수의 가장 큰 건 중국,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대만, 그리고 한국이 네 번째입니다. 참 대만한테 밀리는 것도 기분이 나빠요. 네. 자, 한국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왜 EM이냐, 신흥국 지수가 아니라 우린 DM, 선진국 지수로 넘어가야 된다. 이스라엘도 선진국 지수인데 뭐 이러면서 선진국 지수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동안 쭉 있어왔고 현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편입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하여간 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편입 준비 중에 있고 일단은 그거 하기 위해서 뭐 선결 요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을 24시간 개방한다던가 아니면 또 하나 뭐 지금 공매도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한 허가한 게 전체 150개 정도만 큰 거 위주로 해놨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던가 이런 몇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면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외환 시장의 규모가 거의 2%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전 세계 규모의 2% 외환 시장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또 특히 이제 개방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중국이랑 인도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의 뭐 개방이 상당 선진국 이상으로 개방이 돼 있어서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만 빼놓으면 그러면 충분히 저희는 MSCI의 편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제 역외 시장을 열어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IMF의 그 안 좋은 추억 때문에 정부에서 쉽게 열지 못한다. 정부도 그거는 안 열면서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은 입장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외환시장 쪽에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이 헤지펀드들이 환공기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지 소로스를 필두로 해서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이제 그게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 아이디를 발급해서 그 투자자를 통해서만 이렇게 그래서 거래하도록 해서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규제라고 해서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 헤지펀드들이 사실은 과거랑 틀려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FATF라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같은 데서 실소유자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지배 구조나 과거엔 조지 소로스가 자기가 투자된 조금을 자기가 뒤에 숨었다는 얘기를 절대 하고 싶어 하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배 구조가 누군지 실소유자가 누군지를 다 밝혀야 됩니다. 그 고객 신원 확인 CDD를 통해서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일부 외국계 뭐 증권사라던가 외국계 은행들, 외국인 투자자 대행해 주는 은행들도 그 CDD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신원 확인에 대한 지배 구조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견제가 될 거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것만 헤지펀드 공격 외에는 우리나라가 뭐 월가 지금 ATM 기계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 정도로 개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예. 그런 날이 오면 좀 한국 시장의 저평가가 좀 해소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우리가 월가 지금 투자할 때도 외국에 지금 서학개미라 그래서 엄청난 돈들을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기관들도 미국의 뭐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투자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여력이라던가 자본시장 개방도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네. 예. 자, 우리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내년도 경기 침체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들 다시 또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공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우리가 자산 과정을 좀 자산을 좀 조정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될 시기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신 박사님이었습니다.